10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A1 세션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발전 30년의 이야기와 내일의 사회를 맡은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지연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자리하셨는데 오늘 우리 세션의 수어 통역을 맡아주실 이민호 신윤정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은 지방의제 20일 출범 30주년을 맞아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신 전국의 지속협 위원님들과 사무처, 시민사회,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유튜브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가 진행되고 편집되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션의 문을 여는 인사말과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을 공동 주최하는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성근 공동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0년 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교체가 아니고 연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상당히 짧을 거예요. 짧은 범위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얘기하고 또 다음 30년을 얘기한다는 것들은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말씀해 주실 메시지들은 분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말씀 나누시고 또 우리 내일을 또 기약하는 차원에서 좋은 경청의 시간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허재영 상임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끌고 계신 허재영 상임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속협을 이끌고 있다는데 좀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제가 할 일이 없나, 혹시 잘못되는 일은 없나, 어려운 일은 없나 챙겨보고 혹시 제가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 지속기업 이성근 회장님께 그리고 우리 지속기업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제 20일로 출발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활동이 시작된 지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맞는 올해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작년까지 매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올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충청남도에 그 지속가능특별위원회라는 걸 설치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속가능 발전이 맞냐 지속가능 개발이 맞냐 가지고 한참 논란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우리가 개발은 곧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개발이 반드시 발전만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발전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개발도 그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개발이 발전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지속협이 준비한 지난 30년간의 지속가능 발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 김병환 교수님, 우리 전 지속가능발전학교 회장님이시죠. 오늘 주제 발표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상근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전남지속협의 이재성 회장님 아까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허은배 부천지속협 회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참여해서 의견도 주시고 해서 자 이제 30년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30년을 우리가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이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년도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15%밖에 달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30년이 되더라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우리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의 아들이나 딸 또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세상을, 좋은 환경을, 우리 좋은 사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열심히 해 나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그만큼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산지속협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대학교 김병환 교수님께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병환 교수님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연구와 정책 현장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 스크린이 내려오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이건 나오는 사이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일부러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강의실이 길어가지고 아마 옆에 스크린이 뒤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료집도 보니까 아주 선명하진 않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죠 뭐.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우리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각 지역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방의제 21의 30년의 그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환입니다. 네. 시간이 40분까지 가차 없이 시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30분 안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의 역사를 30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만만치 않은 이야기인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이제 뭐 여담으로 1995년 10월에 제가 광주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의제죠. 푸른광주 21 협의회 창립을 하고 초기니까 창립 초기에 사무실도 없어서 제 연구실이 우리 협의회 사무실이 되었었고 제가 그때 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 회의에 우리 광주하고 또 이제 전국에서 많이 가셨죠. 특히 이제 부산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지역의 연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하고 부산이 처음으로 전국에 협의회가 둘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동의 그런 포럼, 세미나 형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오고 가며 이제 그게 좀 커져가지고 요즘에 영호남 굉장히 큰 이제 지역 연대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이
또 하나의 광주처럼 마음이 좀 가깝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한 3가지 꼭지인데, 첫째는 한번 30년 전으로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생생하실 거고, 비교적 조금 최근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도대체 왜 30년에 이 일이 시작됐을까, 그런 궁금증을 제가 좀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해온 일들이 많은데 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개까지 좀 짚어보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왼쪽 상단에 사진이 좀 흐리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리우헤이 92년에 리우헤이 사진인데, 저게 이제 출발점이 돼가지고 오늘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0년 전 협의회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 밑에 좀 답 비슷하게 문답 형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멀어서. 정부 주도 개발 우선주의에 대한 반성과 그린 거버넌스의 실천적 필요성 인식, 이렇게 제가 좀 답을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2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죠. 그 당시에 30년 전에 상당히 우리는 개발 지향주의가 강했던 시대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아니 우리 30년보다 넘죠. 더 거슬러 가서 92년에 우리가 30년의 역사라면은 그로부터 또 20년을 더 가면은 1972년 아닙니까?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실 1972년이 이 리우회의, 92년에 리우회의의 출발점이 되는, 모태가 되는 회의 아닙니까?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역사적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72년으로부터 따지면 지금까지 50년에 이르는 동안이 우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역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그 결정체가 몇 가지가 있었죠. 바로 92년에 의제 21, 그게 이제 로컬에서는 로컬 아젠다 21,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SDG가 이제 정립이 되고, 우리나라는 22년에 이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리우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아젠다 21을 만들면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 9 메이저 그룹. 이 지구상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개의 주요 그룹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제안됐고, 그 9개의 그룹들, 뭐 여성이랄지 청년이랄지 뭐 NGO랄지 지방정부랄지 등등등 해서 이 9 메이저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푸는 시스템으로 시작된 것이 로컬 아젠다 21 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엔 이게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요즘 줄여서 이제 엠고스라 그러죠. 9 메이저 그룹 플러스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스, 즉 이해관계자들, 이들까지 이제 결합이 된 굉장히 폭넓은 파트너십과 협의체, 이 구조로 나온 것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는 결국은 이 9 메이저 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립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의제 21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었죠.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의제 21이? 그 당시에 의제 21이라고는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21의 뭐 아젠다 뭐 의제를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의제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용은 뭘 담는 거야? 이게 이제 천차만별이었죠. 그래서 아젠다 21이라는 말은 했지만은
너무 좀 구체성이 떨어져서 그걸 보완하는 많은 노력의 성과물로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이제 SDG 17개의 목표로 정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역시 이제 17개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17번 목표, 그게 잘 아시다시피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의 각 목표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엠고스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문제를 푸는 구조,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온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왔을까요? 거슬러 가면은 2000년 8월입니다. 지금부터 딱 25년이 이제 경과됐는데, 지나갔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의제로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대통령위원회 형식으로 풀어오다가, 대통령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설적인 어떤 문제 해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적인 체제들 만들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좀 하향, 좀 약간 격화됐다가 바로 윤석열 정부 시작을 거의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끝이죠. 우리가 2022년에 해당되는 바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해오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도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돼 있고 또 다른 법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많은 논쟁들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정리한 성과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정착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체제와 탄소 중립 기본법 체제, 이게 저는 양대 기본법 체제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위 개념이고 규범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하위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사실은 탄소중립 기본법은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제 정확히 따지자 그러면은, 근데 녹색성장 탄소중립은 사실 가운데 제가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보다는 조금 더 하위의 수단적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SDG를 가장 큰 바운더리로, 큰 개념으로 그리고 그 안에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을 그 안에 그려놓고, 또 이제 한동안 우리 또 그린 뉴딜 여기까지 그려놓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이제 ESG가 상당히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ESG가 등장하니까 SDG 체제는 끝났습니까?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ESG 체제는 SDG의 또 하나의 하위 기구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ESG는 사실 아시다시피 시장 중심의 그런 자율성이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고, SDG는 정부 중심의 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지방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시스템으로 정립이 돼 있고, 물론 이제 ESG도 앞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좀 더 제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이런 구조 속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조직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왔죠. 그러면 이제 이 지난 30년 동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좀 문제가 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도 있었지만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또 한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협의회 지금 다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조직의 위상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위상.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조직의 위상에 대해서 많은 우리의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활동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체성이 좀 분명하지 않다. 어떤 지역은 많은 그런 환경단체의 하나처럼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정말로 거버넌스로서 정부하고 긴밀한 파트너를 형성해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고, 이게 이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좀 오래 전에 그려가지고 몇 번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협의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저는 제 나름대로 협의회 1.0, 2.0, 3.0의 시대를 거쳐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데, 1.0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우리가 92년에 로컬 아젠다에서 출발해 가지고 2015년까지로 저는 대략 시기를 잡습니다. 2015년이 아까 우리가 SDG가 발표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로컬 아젠다라는 표현을 쓰다가 전국에 이제 지방의제 21기구라는 표현을 쓰다가 SDG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제 로컬 아젠다라는 개념은 SDG의 개념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지역 많은 지역들이 1.0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오른쪽 왼쪽에 하단에 보다시피 녹색, 뭐 푸른, 그린, 뭐뭐뭐 지역 21 협의회 이렇게 대개 불렀죠. 그래서 21 앞에다가 그린, 푸른, 녹색 이게 다 이러다 보니까 그린, 푸른, 녹색 이런 게 결국은 환경을 너무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은 환경 의제 중심으로 이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가 출발점이 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만 다루는 하나의 거버넌스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제 SDG 2030의 선포와 더불어서 이 의제의 범위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3P라고 하는 환경 의제, 사회 의제, 경제 의제가 아까 17개의 목표 속에 녹아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상당히 기존의 푸른, 뭐 그린 이런 개념은 좀 적합하지 않고, 또 21이라는 개념도 아까 의제 21의 개념을 받아온 것이니까 SDG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름도 우리가 바꾸죠. 전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무슨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렇게 명칭이 다 바꿔지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협의회 2.0 시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문제는 그러면은 1.0 시대에는 좀 선도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확산은 덜 됐죠.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제 2.0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법에 의해서, 아까 이 법이 기본법에 의한 우리 협의회 이상이 보장되지 못했고, 일반법 체제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권장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의회가 어떤 지역은 상당히 강력한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된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그게 좀 뒷받침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온 많은 지역들의 어떤 그 불만이나 하소연이 뭐냐, 제발 좀 활동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아까 이제 대통령위원회에서 쭉 활동을 해오면서 법을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이 법에 조금 더 분명한 제도적 근거가 약해서 이게 일반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기본법 체제로 가야 되고, 이건 공무원들도 일을 하려고 보니까 명확하게 이 일에 대한 업무 규정이 제도적으로 잘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라.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협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협의회 3.0 시대로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2022년 1월에 제정 공포된 바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정확하게 이 기본법의 명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2021년까지는 어느 법에도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본법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명칭 하나 집어넣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전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많은 노력들도 했었죠. 저도 그때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기본법 공청회 할 때 직접 거기에 이제 학회 대표로 가가지고 왜 이 기본법이 필요하고 이 기본법에서 우리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협의회의 역사성과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계승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어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따지면은 1.0 시대에는 좀 공고 수준에서 머물렀고 2.0 시대는 자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조금 하는 정도였고 이제 우리 3.0 시대는 이게 의무화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무화됐다는 말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이나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해온 과정에서 저는 그럼 우리 협의회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다가 제가 이런 좀 질문해놨는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동안의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상황의 변화들이 있었고 정치적인 굉장히 큰 혼란기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역경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지역마다 어떤 데는 좀 좌절된 지역도 있고 아예 해체된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을 이것을 끝까지 잘 극복해서 더 발전적으로 조직을 정비한 지역도 있고 이 과정들에서 저는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뭐냐? 우리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확실한 지향점을 가지고 역할을 해오고 있었느냐? 지속가능 발전 키워드를 확실히 정립을 해왔느냐? 그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뭐 환경운동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진 않았느냐? 전통적인 환경운동 수준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향하는 운동은 전혀 차원이 다른데 혹시 우리 지역들은 각자의 해당 지역들은 어느 수준일까? 또 하나는 거버넌스라는 말로는 다들 쉽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거버넌스 형태로 이 문제를 풀어오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행정으로부터 1년에 뭐 약간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실천운동하고 또 실천운동 사업 보고서 내고 약간의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활동 정도로 머물렀는가? 그러니까 파트너라기보다는 행정의 역할을 보조금 받고 대행하는 정도로 머무르지 않았느냐? 대행자인가 파트너인가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회가 대행자로 있는 순간에는 협의회에 존립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인지 계속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우리의 협의회 이상을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아까 그림은 제가 예전에 그렸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책상에서 고민하다가 우리 오늘 전국에서 30년 때문에 모이셨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립을 해볼까? 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직의 위상과 사업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게 실현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왼쪽에 축에 보면은 활동 분야를 아까 우리가 여전히 환경 중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넓혀서 환경 기후 쪽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환경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의제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위에 이제 수평으로는 우리 지역은 그냥 협의회는 거의 있으나 마나 하고 행정이 주도하는가 행정에 의해서 그냥 협의회가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행정은 또 뒷짐지고 있고 그냥 거의 모른 체 하고 있고 민간 단체들이 좀 민간 주도형으로는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짜 행정과 우리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그런
진정한 거버넌스로서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꼭지들을 하나씩 결합시키면은, 제가 약자를 붙여놨는데 제가 하나의 명칭을 붙여보면 P1의 시스템. P1이 뭐냐? 가장 우리 협의회의 30년의 과정에서 가장 초보적인, 사실 이것은 정체성이 거의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수준의 협의회가 P1의 수준이다. 기존의 환경운동하는 하나의 민간단체하고 별 다를 바 없다. 행정으로부터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환경 실천운동 하나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협의회는 사실상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큰 파트너로 여기지 않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P1에서부터 하나씩 바둑판처럼 자기 지역의 위상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 결국은 이제 G3죠. G3가 뭡니까? 거버넌스형으로 하면서 환경사회, 경제의 다양한 복잡한 의제들을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구조. 이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어떤 조직도 G3의 구조를 흉내내는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지금 숙제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역마다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우리 협의회의 아이디얼 타입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법이 만들어졌다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 굉장히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조직의 해체와 재창립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P1에 머물고 있는 조직들은, 협의회들은 과감하게 해체해야 됩니다. 저 조직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해체하고 G3의 형태로 아이디얼 타입으로 거듭 재창립하는 노력들을 해야지 이 협의회가 제대로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 밑에 우리 통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많은 지역들이 협의회가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에서는 약 40%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역설적으로 차라리 협의회가 없는 지역들이 이제부터 더 하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었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협의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기본법에 위원회 활동의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들이 또 협의회의 위상이나 역할과 위원회의 위상의 역할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상호 보완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로 오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그게 그거 아니냐, 뭘 두 개씩이나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에 5분 경고 사인에 나왔기 때문에 요건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앞으로 이 협의회의 과제가 뭐냐, 제가 간단하게 6가지의 과제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 민간 협력 허브 기능을 해야 된다. 허브 기능을 해야 된다. 그냥 n분의 1 조직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역의 n분의 1 조직이 아니라 허브 기능을 해야 됩니다. 민간 협력이죠. 협의회가 단순한 중간 조직으로 정부의 예산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조직은 안 된다. 허브 기능을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회와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혼선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크게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4단계가 있는데, 기본 전략 수립에서부터 사전 검토하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자칫하면은 협의회들이 우왕좌왕하고 자기 정체성 확립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과 협의회 역할을 구별해서 반드시 협의회 역할, 오른쪽에 있는 것들, 교육, 수기공론, 네트워킹을 통한 민간협력,
모니터링, 정책의 어떤 그 평가와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이 우리 협의의 역할이거든요. 저 위원회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할 수 없는 협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역할을 못 찾아 먹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 협의회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소위 민간 환경단체 하는 식의 운동 방식을 비슷하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조직이 있으나 마나. 그래서 민간 협력의 선도적인 사업 모델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순한 중간 조직도 아니고 단순한 NGO도 아니고, 여기 제가 가운데 이렇게 결합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들을 협의회가 선례 사업, 어떤 선도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아까 엠고스 말씀드렸죠. 협의회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엠고스들에게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참여가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폐쇄적이죠. 그래서 엠고스가 많이 참여하는 구조를 협의회가 만들어가는 것. 협의회가 절대 폐쇄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 소수가 거기에 딱 협의회 식구처럼 뭉치고 나머지 시민들은 참여의 통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여기 26조, 28조, 29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협의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법 26, 28, 29조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여기 협의회의 활동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실현하는 협의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기본법에 충실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협의회가 지금 저는 이 세 개의 꼭지를 그려놨는데, 기존의 우리의 성장론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 있습니다. 또 배분, 사회복지랄지 분배론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이제 생태론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주장들이 각각 자기 목소리만 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의 시대라는 것은 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되는데, 이 제각각의 목소리가 하나의 용광로처럼 녹아내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냐? 협의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단순히 어디 가서 실천운동하고 어디 가서 교육만 하고 이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기서 논의되고 거기서 뭔가 타협을 이끌어내는, 소위 말해서 담론의 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은 저희 토론을 마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협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신 김병환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구영기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공동회장님께서 함께 만든 변화, 함께 넘어야 할 한계, 부산의 30년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구영기 전 회장님은 1995년 부산 환경선언과 녹색도시 부산 21을 함께 만들어 오신 지속가능발전운동 1세대이자 부산 의제 21부터 오늘의 BSDG까지 현장을 지켜온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보고 뭐 부산의 30년 과거를 얘기해 달라는데 제가 좋은 말 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희망 조금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뭐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 잘 그 과거 역사라든지 이런 걸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이 리우 선언하고 어제 20일 채택하고 리우에서 그렇게 했을 때 부산에 조금 이상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국제적인 잡지도 많이 보고 그런 조금 이상한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이걸 보고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95년입니다. 부산 환경선언을 하고 녹색도시 부산 21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문회 형식의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성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연구원에 있는 분이 365 실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365 실천 계획이니까 매일 하나씩 해라. 좋은 일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갖다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이상한 환경국장님께서 그걸 보고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2000년에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협의 사무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제가 그때 첫 사무국장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로컬 아젠다 21입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제가 만든 로고입니다. 부산 어제 로고인데 그러니까 시민 행정 기업 원래 처음 출발이 그랬습니다. 기업이 서로 힘을 모아서 그래서 지방 의제를 실천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게 다 가슴입니다. 하트가 부산 앞바다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싸하죠. 부산 앞바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저게 또 저 부산의 오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은 눈으로 보면 오륙도로 보입니다. 예, 그 오륙도 비슷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협의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때 공동회장이 그러니까 부산시 행정부시장하고 또 민간에서 그러니까 공동대표가 나오고 이런 형태니까 회장이 되면은 부시장하고 같이 노네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했습니다. 서로 회장 되려고 그 선거를 하고 위원들 중에서 선거를 하고 또 이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회장이 되고 나면 괜찮은 분이셨는데 문제는 회장이 되고 나면 이상해집니다. 좀 이상해지셔가지고 시청이 금년 구역이잖아요. 금년구역인데 거기서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너희들. 그런 정도로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가고 저는 지금도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회장님이 주도해가지고는 이 기구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협의회는 사무국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무국의 젊은이들 그분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방향만 잡아주는 거죠. 방향만 잡아주고 거기 일에 직접 관여하실 것 같으면 매일 거기 출근하셔야 됩니다. 출근해서 현장을 아셔야지 일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다 이끌려고 합니다. 저기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협의회 하니까 이거 뭐 녹색으로 만들면 페인트도 녹색으로 칠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또 회장님 계셨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시민행정기업이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하자 하는데 기업은 잘 참여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이제 녹색 벤치 칠하자. 그 다음 자기 아파트에 태극기 다 꼽도록 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화분 하나씩 내놓자. 베란다에. 자기가 그 운동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회장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부시장하고 같은 레벨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국에다가 그 공문 내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공문으로 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거죠. 학생들하고 조사를 나가는데 선착장이 없어서 배대기 어렵다. 그 공문 내가지고 선착장 만들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딱 부산만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 사무국장인 저를 불러가지고 자꾸 언론을 하고 이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때 환경계장이죠. 그때 환경계장이 아주 저가 안 입고 온 거죠. 자기한테는 통하지도 안 하고
환경국장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뭘로 갚는가 하면 보고서의 페이지가 왜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걸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이 출판사에 그 인쇄물을 만드느냐, 자기가 아는 출판사에 만드는 거예요. 왜 그 페이지가 거기 엉뚱한 데 붙었냐 하면서 자기가 책 꽂아서 책을 폈는데 그것도 페이지가 위에 있거든요. 아니 무슨 이런 엉터리 가서 또 꺼냈는데 그것도 페이지가 위에 있거든요. 막 다 얻고 이러니까 밑에 공무원들은 이제 또 공포 분위기죠. 저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평생 거의 뭐 비정규직 시간 강산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2022년입니다. 2022년에 공동회장이 되어서 컴백했습니다. 제가 이런 아닙니다.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 SDGs 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시면은 이거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병헌 교수님께서 뭡니까 이거 파트너십 뭐 잘 되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파트너십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에서 파트너로 인정해 줄 때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파트너십 하려고 해도 전혀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고 갈고 이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시민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저 생각입니다. 기가 찹니다. 예, 국가나 지방자치 경영의 기본 계획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안도 있고 뭐 조례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법이고가 저 생각입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가서 이 뭡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그거 이 설문조사하고 뭐 이거 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막 그냥 좋은 말만 써놓으면 어차피 그거 실행은 안 할 건데 뭐라고 좋게 만드느냐 하는 게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실상은 뭐냐? 부산이 뭐 한국의 마이애미랍니다. 믿어주십니까? 전혀입니다. 계속 빈집입니다. 무슨 할 게 없어가지고 부산이 글로벌 커피 도시입니까? 무슨 커피가 납니까? 돌겠습니다. 뭐 또 서명운동은 또 좋아합니다. 서명운동 하자고. 그 다음 산업은행을 이전하자고 뭐 이러는데 아니 서울에 잘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에 데리고 가져오면 본사를 가져오면 가족들 다 오겠습니까? 이산 가족만 됩니다. 뭐 15분 도시 부산 하는데 제발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나 15분에 한 대씩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까 파트너십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우리를 하청업체로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부담금 태우랍니다. 그죠? 사업부담금 태우라고. 사업비 줄입니다. 어렵다고. 사업비 줄이고, 그 다음 우리 협의해보고 수익사업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어치우자고 하고 싶은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무국 직원들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집어치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도 갈았습니다. 협의회.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협의회가. 그리고 났더니만 또 행정이 사는 얘기가 사업조 공모, 협의회를 시에서 만들어 놓고 사업자 공모 신청해 가지고 이거 다른 업체 주겠답니다. 울고 싶습니다. 이걸 또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자 하는데 그리 투표합니까? 대통령 부상에서 할머니들 부상했을 때 찍어줬다고 하는 그런 판국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뭡니까 그레타 툰베리가 트럼프 만나 인상을 썼는데
뭐가 됐습니까? 인상 쓰고 서로 사이만 안 좋지. 저는 이 참 어린이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지금 70이 다 돼가면서 이 어린이만큼도 모릅니다. 사실인가 모르지만 지켜.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기후 위기를 또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자. 그죠? 이 뭡니까? 이거 해수면 점점 높아지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다 위에 있는 집을 만들어가 돈 벌자 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올 때 KTX 타고 왔는데 거기에 잡지에서 제가 에디터 글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너라는 세계. 여기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포용 디자인입니다. 마음이 와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하는 게 정말 시민이 하는 SDG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굿즈샵에서 양말을 팔았는데 짝짝이 양말을 팔았답니다. 짝짝이 양말. 그게 뭔가 하면 발만 따시면 되지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국에서는 매년 11월 둘째 주에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주간, 짝짝이 양말의 날이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저도 양말, 제가 좀 쪼잔한 놈인데 양말을 2개를 한 바꿔 신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습과 성향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약자 편이 되자. 결국 우리 욕심내고 해봤자 결국엔 이 꼴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걸로 치장하고 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희망?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협의회가 이게 국가적인 기구로서 국가에서 그 보조금도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대주고 할 때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위상을 갖고 해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 목표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먹는 김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런 가슴 뿌듯해지고 이러면 헛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우리가 훌륭한 문화라는 것은 사회적, 국제적 협약 이런 걸로 준수하는 시민들이 가득한 나라. 이게 저는 진정한 문화 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약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게 우리가 하는 SDGs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분 19년 노벨 화학상 받은 분인데 요시노 아키라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봤을 때 가슴에 달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배지인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돼야 SDGs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가능한 한 소박하게 살고 또 내가 가진 것, 나는 이 정도 먹고 있으면 충분해. 다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자. 이럴 때 진정한 SDGs가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탁드릴 때 부산의 얘기는 좀 살살 그리고 희망을 좀 많이 섞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속살을 드러내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그 부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주신 구영기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1시 정각에 다시 이 자리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분의 어떤 그 토론자들이 각지에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 경험들 발제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어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단법인 ESG 코리아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신용관 우리 그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7분. 7번. 예, 저는 신윤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병환 교수님이 30년 역사 말씀하실 때 저는 지방의제 21 시절에 초창기에는 안산에서 사무국장을 했고요. 2011년까지는 경기의제 사무처장을 해서 도합 한 11년 정도 상근 사무국장으로 경기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내내 연장선상에서 국회의 ESG 코리아라는 사단법인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김병환 교수님의 발제문이나 저한테 요청하신 주제가 국민이 체감하는 ESG 기반 지속가능 발전에 실질적 접근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셨는데 일단 시간에 맞춰서 몇 가지 토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구영기 회장님 말씀 감명 깊게 저도 옛날 생각이 엄청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기초나 광역에서 30년 이상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 또는 그 지역의 지역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라고 하는 기구에 요청하는 사회적 요구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소멸되지 않고 예를 들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병환 교수님이 3.0 시대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었던 지속협 또는 없었던 지역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시대라고 하는 표현에 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좀 두 가지를 앞으로 지속협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대해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큰 과제가 아니더라도 아까 김병환 교수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냥 행정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도 실은 굉장히 공익적 일입니다. 잘하는 것도. 근데 그걸 넘어서 거버넌스 기구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 이런 전환들을. 근데 그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아주 작은. 왜냐하면 지속협은 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협의 태동의 원인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모양 좋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뭐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게 크든 작든 그런 환경 문제가 됐든 사회적 문제가 됐든 그러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나,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특히 지역에서 겪고 있는 인구 변화, 고령화 이런 문제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협의회가 어느 노력, 어느 체계를 갖추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거버넌스 기구로 전환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3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국정과제의 모든 관영에 일단은 문서상으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표로 따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기후 이슈회 같은 경우는 기후시민회의, 그리고 대선 기간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대개혁 의제를 굉장히 많이 제출했는데 이것을 국정과제에 담지 않는 대신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국가 단위의 위원회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렇게 가는데 그럼 지역은 이 버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게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는데 굉장히 많은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지속이도 다시 강화해야 된다는, 저는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여러 가지 법과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소외가 됐냐 하면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 정부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에 우리가 타고 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보다도 국가지속위는 그렇게 두고 저는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를 현재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가장
장관급 위원장이 총괄하고 있는 데가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저는 1차적으로 전국협의회나 이런 데가 정치 로비를 해서 거기에 지방의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으로 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체계의 노력들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ESG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ESG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는데 지지부진하니까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려고 만든 UN 차원의 시스템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서로 봉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아마 구영기 회장님 계실 때 초기에는 전국이 다 공동회장에 의무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다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기업의 참여.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 모르겠는데, 지금 ESG 국면이 와서 다시 이걸 복원하는 노력들을 지속협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ESG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시스템, 국내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 이행의 주체로 나오게끔 만든 제도적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강제로.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대기업들이 생물 다양성 이슈라든가 사회적 포용성 이슈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기업들이 그동안 그런 습성이 배어 있지 않아서 지역사회의 어떤 이슈에 어디에 접점을 이루어야 될지 잘 몰라요. 저는 이 중간의 브릿지 역할을 지속협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든 어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이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지속협의 기업을 파트너십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회가 ESG가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협 입장에서는 아까 수기공론장 얘기했는데, 지속협이 장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이슈든 큰 이슈,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기공론장을 만드는 운영자로서의 역량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작은 것서부터 그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국정과제를 하면서 모두의 광장이라고 하는 국민의견 제안함 같은 플랫폼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전 국민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지역 버전을 기초시군이 됐든 광역단위가 됐든 지속협의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기공농장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체계에 기업이 다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 그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좀 더 강화하면, 아까 김병학 교수님이 얘기하면 ESG를 활용한 지속협 3.0 시대를 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내공이 있어 보이지, 그지? 있어 보이는데 결과는 뭐 하나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간을 전략에, 두 번째는 중국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김대광 한번 사무처장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충청북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강입니다. 저를 이 토론 자리에 불러주신 건 아마 그냥 실무자 중에서 제일 오래 그러니까 오래 일했다고보다 제일 오래 버텼다고 해갖고 아마 부른 것 같은데, 그 지나간 역사들을 쭉 그냥 실무자 때 이제 간사 때부터 해갖고서 쭉 지켜봤던 내용을 조금 담으려고 했다가 김병규 교수님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앞에 나열해 주셔갖고 좀 할 말을 어떻게 지금 시작해야 될지 지금 막막합니다. 저한테 그 토론의 부제로 주신 게 지방의제 22 30년 성과와 한계 평가, 그리고 협의회 운영체계 방안이라는 얘기가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앞서 김병환 교수님이나 지금 구영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년 동안 지속협들이 유지되는 것이 이제 한 조직이 한 30년을 유지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또 민간 협력이라는 큰 대주제와 지속가능 발전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것들은 그 존재 가치만 해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역별 편차가 있겠지만은 뭐 이거는 뭐 차차 뭐 좀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큰 성과라고 보는 것들은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좀 구축했다는 거. 그냥 제가 초창기에 저희 지역에서 일할 때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행정에 그냥 실천 사업을 하는 그냥 조직으로서 그냥 행정에서 예산 찔끔 주고받고 그냥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이 대두되고 민간 협력에 대한 것들이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도 조금씩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행정에서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민간단체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니면서 뭐 행정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냥 좀 독자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조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워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자체장이 누가 선택되냐에 따라서 지속협에 힘을 실어주냐 아니면 조금 이제 팽을 시키냐 이런 것들이 지금 30년 동안 쭉 보면서 참 협의회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조금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극복해야 될 사항들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예산을 전적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의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어야 되긴 하지만 전적으로 예산하다 보니까 정치적 아까 휘둘리는 것들이 문제적이 되게 큽니다. 그래갖고 예산 문제와 뭐 정책적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을 이제 파트너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한 보조기구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때가 있어갖고 이거에 대한 극복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고요. 그리고 정책적 실행력과 책임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아무리 좋은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거를 행정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저희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제안하는 거. 이게 협의회가만 만든 의제가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갖고 얘기를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반영하는 것들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제도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김병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간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지역 간의 격차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잘된 지역도 있지만은 또 아까 그냥 환경 보존 활동에 머무르는 지속협도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전국협의회에서 지역 조직혁신 TF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협의회들을 어떻게 견인하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근데 이게 또 이게 지역의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전국협의 차원이나 아니면 저희 지속협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좀 공론화시키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조금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협의회도 그렇고 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활동가들의 고용 불안정이 좀 이렇게 있어갖고 이게 고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저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근무하시는 활동가들도 있지만은 이게 사업에 따라서 이제 근무했다가 이제 뭐 해고됐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런 것들의 유연성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과제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저도 제가 그냥 실무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재정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저희가 자유롭게 사업이나 뭐를 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을 좀 마련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시민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뭐 시민의 후원을 받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여론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정부나 이제 지방정부 이제 다른 거에 기업에 하는 공모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저희 협의회만 해도 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협의회들이 다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그래도 재정의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제 기본 계획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 갖고 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아까 김병헌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제 뭐 수기 공론화부터 지표 모니터링 같은 것들. 저희 협의회도 제안했던 게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되 이것들을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협의회 쪽에 권한을 이관해달라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걸 좀 쉽게 풀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는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초창기 때는 다양한 그 의제들로 가지고 공동 뭐 예전 로컬푸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공동 의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전국 의제로 삼아갖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의 도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일들이 바빠서 그런지 지역 간의 네트워크들이 좀 많이 좀 이제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갖고 이것 좀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운영 인력의 이제 확보라든지 이제 고용 안정의 보장이 좀 필수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실무자로서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라 아마 좀 위원님들하고 생각하시는 게 좀 틀리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상 저 미래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목을 그래서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큰 중요한 게 저희가 지속 가능을 말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 저희가 담보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때는 참 잘 됐어요. 지속 가능 지역 간 네트워크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시기 들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지 먹고 살기 바빠졌어요. 거기 왜 그렇게 됐는가? 나중에 뭐 여기가 또 뭐 놓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활동과 지역의 어떤 실제로 질적 향상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정과제 15번 오늘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발전 30년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기반하니까 지역 실천 연기를 방해해 가지고 한국 지속가능 발전센터의 윤희철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실무자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다 내부자들이 모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2014년에 입사를 해서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있었고 당시에 제가 모셨던 상임회장님이 옆에 계신 김병환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연구자 활동가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지속협은 제 안에 뭐랄까요? 제 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 보면 정말 사랑하는 동지들로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더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쓴소리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협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 어떻게 보면 저를 부르는 곳은 뭔가를 하려는 곳들이거든요, 다들.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일단 지속협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한다라고 지역에서 자평하는 곳들은 다 행정이나 시의회나 시민사회가 지속협을 통한 효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방의제 20일 시기에 생겨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의제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의제를 만들었던 그 전 단계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0일 추진기를 세웠고 했는데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웠던 점 뭐냐면 의제를 다 만들었는데 그걸 평가하는 그러니까 의제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까지는 다 가는데 평가하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있었던 광주에서는 평가를 5년 단위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대 사무국장이었던 김병환 교수님이 테두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속 버티고 계셔서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제를 만들고 집행하고 그러니까 실천하고 평가하는 그런 계획 실천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죠. 제 옆에 있는 전주도 사실 중요한 그런 평가의 지표를 만들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법제화가 되면 행정에서 주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본법 안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2022년에 1년까지 광주에 있고 끝나고 나서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으로 와서 첫 번째 봉착했던 재밌던 사건들이 모든 지자체들이 평가 시기가 되니까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막 접근해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몇 군데를 했어요, 지자체를. 평가 보고서를 쭉 만들고 나서 정말 성심성의껏 어떻게 그동안 배웠던 걸 풀어서 같이 연구진들과 작업을 해서 줬는데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요. 그 지역에 지속협이 있는 지역은 그리고 지속협이 없는 지역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협이 없는 지역은요. 평가 보고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그대로 캐비넷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냥 법적인 요건을 맞췄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속협이 있는 지역은 다행히도 지속협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다시 해석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게 그냥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은 통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실체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행정이 하면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평가 이후의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속협의 지역의 효능감을 가지려면 평가 이후에 새로운 의제를 만들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그 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공론장, 아까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공론장의 수기공론장 운영도 그렇고 그것들을 토론회든 간담회든 다양한 방식의 공론장을 계속 풀어가고, 그걸 결국 지역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지속협의 효능감을 가져올 때 저는 아주 스스로 지역에서 지속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협들이 정말 멋지게 활동하는 것들은 제 옆에 있는 전주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전주에만 보더라도 시장님이 어찌하든, 저는 외부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시장님이 어찌하든 뭐가 어찌하든 행정에서 시민사회가 전주 지속협 없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건 지속협 활동가들의 역할도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실천 사업의 성과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걸 중요한 우리의 무기이자 방향으로 잡았던 지속협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과정에서 당연스레 벌어지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 지속협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그걸 또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중에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준 올 처음이시고요. 예, 아니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오늘 계속 이렇게 그 주제에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계속 이렇게 자랑했던 전주주에서 가능발전협의회 강소영 국장님 실행과 관련 모델 해가지고 증명을 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소영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발표 준비를 또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 꼼꼼히 못했겠잖아요. 그래서 김병환 교수님 발표는 강의는 많이 들었으니까 교수님 강의 하실 때 나는 토론 준비해야지 하고 왔는데 교수님 강의 또 듣다 보니 또 쏙 빠져가지고 어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막 경험하고 느끼고 이랬었던 것들을 저렇게 깔끔하고 또 딱 맞게 구조화해 주시고 개념화를 딱딱 해 주실까. 그리고 오히려 이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는 또 강의도 훨씬 더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속협만 은퇴하셨군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최근에 제가 광주 지속협의 30주년 기념식을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광주가 있어서 전국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핵심에 우리 김병환 교수님이 계시기도 해서 우리 김병환 교수님께는 전국의 지속협들이 모두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구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도 내가 준비해 온 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주는 이게 쭉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서도 전주가 현재 그 전국 지속협들하고 조금 기능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사례를 발표하는 게 지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듭니다. 아까 이제 김병환 교수님이 이렇게 유형화해 놓으신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전주는 거기에서 이제 굳이 유형을 찾자고 한다고 하면 G7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단체장에 따라서 그 G7 내에서도 10점짜리 G3 내에서도 10점짜리 G3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점수가 좋은 G3가 되기도 하지만 그 기능 안에 그 유형 안에 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다른 지역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도 되고 또 이제 전주는 SDG 시스템을 유엔이 얘기하기 전부터 도입을 했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 SDG 체계를 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다른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또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더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현장 이야기를 부탁을 주셨으니까 저는 또 되게 방한퉁수예요. 그래서 전주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기반해서 제가 이제 전주 현장에서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제도적 기반은 저는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만들어졌냐면 전주는 사실은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 기반은 일정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도적으로 지속협이라고 하는 기구의 어떤 위상을 만들어졌는데 우리 이제 여러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만들어놨는데 실제 우리 현장의 지속협들이 그 기능, 그 역량을 그것을 수행할 역량이 되는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SDG의 파트너로서 지속협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작동시켜야 한다. 민간에 이것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제도화 해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기구인가?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돼 있나? 그 역량이 우리가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저는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해줘야 된다. 증명해줘야 국회든 또는 국무조정실이든 환경부든 그래 너네 제도적으로 법 만들어 줬어. 그래서 니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SDG라고 하는 그것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만 인정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걸 잘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좀 우리가 그 역량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냐면 개별 의제에 대한 그 대응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현장에서는 지역은 아직 SDG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환경 의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전주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이 개별 의제에 딱 들어가 보면 뭐 SDG 12번이지만 그 일회용품을 줄이고 어쨌거나 자원순환을 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막 하다가 결국 어디에서 딱 막히냐면 이것은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안 돼. 법에서 막아줘야 돼.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에 그 일회용품을 안 쓰게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예산도 만들어 보고 막 가서 무슨 협약식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주민 설문조사 다 해봅니다. 엄청난 역량을 써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역량을 쓰는 것보다 이것은 지금 수준의 국민의식 수준이면 법을 바꿔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걸 법 개정해달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법 개정이 되면 지속협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SDG 12번이 상당히 올라갈 거고 지속협도 활동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같은 경우는 지속협 중앙 차원에서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이걸 좀 의제화해서 법 개정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중앙정부가 지속협이 이런 의제 활동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막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결국 어디 가서 막히냐면 또 법에서 막힙니다. 뭐 주차장법에서 막히고 에너지법에서 막히고 이 법을 바꾸는 건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각 지역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의제들의 핵심적인 그 제도라든가 국가 정책을 개선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협이 해야 된다. 그럴 때 국가가 지속협을 효능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만 효능감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효능감을 봐야 여기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
그룹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거고 더 인정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 많아요. 도시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분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하다 보면 이런 거는 뭐 생활권 관련된 도시계획 이런 거 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현장에서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전국협의회가 저는 활동가 교육하고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가 그냥 해도 돼요. 오히려 이 의제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상하고 조정시키고 이런 역할, 국회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이뤄서 활동하는 역할들을 우리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단위 또는 사무총국 단위에서 해줌으로써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는 그 제도화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인 SDG를 변화시키는 파트너로서 그렇게 좀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바람인지 기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지속가능 법과 관련해서 이제 위원회와 협의회 규정을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셨는데 전주 지속교육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이원화 체계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발목을 잡는 수준까지 갔다고 봅니다. 이제 뭐냐면 이 이제 전주는 이 SDG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지역에 엠고스 그룹을 한 100명 정도를 만들어 놨고 이 100명의 위원들이 행정에서 쭉 자료를 수집해서 주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을 현장 조사를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주시면 그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의 이해 당사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하고도 또 간담회를 하고 여러 교차 평가 과정을 통해서 2년 동안 그걸 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 보고서가 이제 행정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작동시키다 보면 민간 영역의 전문성이 강화돼요. 그렇게 되면 이 전문화된 이 민간 영역들이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를 요구하냐면 권한을 요구하게 되고 또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엠고스 그룹을 작동시키는 것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위원회와 협의회를 분리해 놓을 경우에 오히려 그 모니터링 기능들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이 엠고스 민간 기능이 약한 데에서는 오히려 또 협의회를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용역사를 파트너로 보게 될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통일하게 이원화 체계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이 현장에서 있고요. 종료됐다고 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역시나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는 것들은 곤란하겠다. 30년을 얘기한다는 것들은 지난 30년간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 역사라는 것들은 앞으로 나아갈 역사를 또 구축하고 비전을 지시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하고 싶은 것들은 이 어떤 그 30년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새롭게 포럼을 하나 별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간들을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고 오늘 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한 번으로 이렇게 퉁치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너무나도 이렇게 그 잘못된 어떤 그 관행을 남기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과 더불어서 비전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도 같이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한 번 더 허재영 우리 상임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중앙조직운영위원회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뭐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런데 혹시 나도 한마디를 하고 싶다. 딱 간략하게 해가지고 시간 2분 드릴게요.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니까? 우리 플로어에서. 예, 저기. 김병환 교수님하고 구영기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 기울여 들지 못했습니다. 김병환 교수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G3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발표하는 부분들은 다 하시는데 우리 과천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김병환 교수님 그
강의의 9페이지에 그 기능가능협의회 구성이 우리가 243개 단체인데 10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절반 이상은 가입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예, 협의회에.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반도 안 된 그 협의회가 그 기본법을 만들어서 어떤 강제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협의회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네. 위원회는 강제 규정이고요. 그러면 예. 위원회와 협의회에 말하자면 주민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협의회가 다르거든요. 위원회는 관주도, 협의회는 민주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원회와 협의회, 우리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회와 협의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아까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예, 제가 시간이 보고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사실 핵심인데 예. 아주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그 위원을 행정에서 위촉해가지고 주로 심의 의결 기능을 하도록 해놨고, 협의회는 그 아까 이 역사가 30년의 역사를 가진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 자생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자율 조직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이제 이 협의회가 굉장히 역사와 경험을 많이 축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조직의 명칭을 기본법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그런데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워낙에 그동안에 그 공이 커서 기본법의 협의회를 행정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명문이 그가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협의회 활동은 사실 의무는 아니지만은 협의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게 되면은 행정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행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이게 우리 아까 이제 이 사실 강소영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조는 여전히 상당히 딜레마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건이 성숙된 지역은 얼마든지 위원회와 협의회, 이원화 구조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이나 기초 지역에 들어가면은 인적 역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원적 구조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협의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 걸리냐 그러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협의회가 거의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협의회도 없는 지역에서는 진짜 이제 붕 떠버리죠. 그래서 위원회든 협의회든 어느 한쪽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일원화 구조로 갈 수도 있고 어느 한 조직이 좀 그 기능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활성화 방안 쪽에서 많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인기 선생님 덧붙일 말씀 없습니까? 예. 예. 뭐 저는 늘 이런 토론회나 포럼 같은 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해봤자 별 영향가 없던 생각입니다. 정말 여기 뭐 행정에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어라고 깨닫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늘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끼리 하는 토론회가 참 그렇습니다. 아까 또 수기 공론의 장으로 이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좀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상 현실에 있어서는 사무국이나 사무처에서 하는 사업 모든 걸 다 행정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런 게 현실이고 한데, 정말 우리 이게 파트너십이 되려면은 협의회가 당연한 기구,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기구로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활동가 역량도 말씀하셨는데 돈만 많이 주면 역량 빵빵한 활동가 들어옵니다. 제발 그 인건비 이런 사람이 하는데 인건비 같은 거 가지고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오늘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서 관통하는 거, 그러니까 30년을 얘기하면서 가지고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거버넌스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G3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지역별. 지금 뭐 전주처럼 G3 그룹에 들어와 있다라고 자임한 그룹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모두에 했던 말, 소외가 없는 것들, 우리가 전국 지속입이라고 전국이라는 걸 이름을 붙인다면 어느 한 군데라도 소외됨이 없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수평적인 어떤 리더십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세계는 좀 더 가까이 오리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긴 시간 그리고 30년을 새기는 첫걸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